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돼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를 또 올렸군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높아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이후 11차례 인상됐으며 지난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 모두 열어놨죠.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9월 회의에서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데이터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을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불을 붙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대해선 한 번의 좋은 지표일 뿐이라며 둔화 추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입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지봉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개설한 학부모 갑질 사례 제보 웹사이트에는 선생님들의 피해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폭언은 물론 성희롱적 발언부터 심지어 맞짱을 뜨자는 학부모까지 선생님을 위협하는 발언의 수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권 침해 항목에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신설하면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학부모가 교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별도 민원 담당자를 거쳐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에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또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권 추락에 성난 교사들을 달래기 위해 연일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인권조례를 통해서 한쪽 부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책임 부분이 빠짐으로 해서 교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교권 철학의 큰 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또 교원지휘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개정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뿐 아니라 지난 1월에도 20대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 갑질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예체능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은 아예 교권보호 대상에도 빠져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 노조 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딸은
이 남성의 딸 20대 A씨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6개월 전 학부모 갑질 등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세우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달 동안 그런 걸 겪고. 유가족들은 A씨가 기간제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에서 각종 차별을 받았고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은 이제 그거를 은폐시키고 그다음에 아무도 도움을 안 주고 무조건 기간제라고 7시 20분까지 출근을 시키고 그다음에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기간제 교사뿐 아니라 예체능 강사 등 각종 비정규직 강사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라도에 있는 중학교 교실에서 예술 수업 강사인 40대 여성 B씨가 수업 중 학생의 돌려차기에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원지휘법상 교권 침해 신고 대상에 예술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가 집계하는 교권 침해 건수에도 빠져 있는 12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생님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비정규 강사들은 고용도 불안하고 이제 그때 매년 학교마다 계약을 달리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정확한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정규 교원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법률 지원과 피해 구제 방안도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전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는 예비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경과 목적, 마무리하는 발언 내용까지 모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시기에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사의 역할과 책임, 진정한 교사의 자세 등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발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를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유엔 참전용사 60여 명과 가족 등 200명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90대가 된 참전용사들은 판문점을 방문해 한국이 전쟁에 참여를 듣고 멋진 나라가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엔 참전용사들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70여 년 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유를 지켰던 20살 안팎의 앳된 청년은 이제 9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자신들을 이어 휴전선을 지키는 후배 장병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판문점 이곳저곳을 돌고 북녘 땅을 바라보며 70년 전의 소회에 젖기도 합니다. You look wonderful. You look good. 앞서 열린 공동 인터뷰에 나온 캐나다 출신의 한 참전용사는 준비한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자신보다 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막사 청소를 도와준 소년이 그립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I am so grateful that you took what you got and made it a beautiful country. But they were always gracious, the ones that I met. 올해 93살의 콜린 세커리 영국 참전용사는 당시 한국 병사가 들려준 아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기념식에서 아리랑을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는 유엔 참전용사와 6.25 참전 유공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와 연대의 의미를 담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참전국과 참전용사와의 확고한 연대로 미래 7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 유해 7위를 실은 특별수송기를 맞이하며
예포 21발과 함께 거수 경례를 하는 등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6.2와 달리 고 최임락 일병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으며 해군 상사로 복무 중인 유가족 최종호 해군 상사가 미국 하와이에서 인수한 뒤 함께 귀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최 씨 형제 유가족을 만나 7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위로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전정협정 체결일 70주년인 오늘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걸로 보입니다. 전례로 볼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할지 부인 리설주나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나타날지도 주목됩니다. 열병식 현장에는 또 리홍중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수해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도자급 인사에는 더 엄격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 홍 시장은 사실상 징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지 8일 만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1시간 반에 걸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홍 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시기에 골프를 친 건 물론 이후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공분을 산 점을 고려했습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는 특히 홍 시장이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역임한 지도자급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데 민심에 맞섰다며 홍 시장의 논란 직후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수해 봉사활동으로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중징계를 내린 이유입니다.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윤리위의 징계 의결 직후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더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에게는 3년의 시간이 더 있다며 남은 대구시장 임기도 거론했습니다. 당 윤리위의 이번 중징계가 선출직 공무원인 홍 시장의 직무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시장은 다만 향후 당정협의 같은 일부 업무 그리고 앞으로 공직선거 출마 과정에서 공천 규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에 들어갑니다. 윤리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전체 회의를 열어 우선 김 의원 징계안을 어느 소위원회가 심의할지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1소위는 국민의힘이, 2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김 의원 징계안 배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전면 백지화 선언에서 한 발 물러나 의혹이 해소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는 국토위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국토부에 대안 노선이 더 낫다는 객관적 지표인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강상면 대안 비시 분석 결과를 내놓으세요. 말로 때울 게 아니라. 자료의 일부가 빠진 상태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가 지난해 4월 종점부 위치 변경 의견에 담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정작 공개된 문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설계업체가 용역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가 검토했던 예타 보고서를 열흘 만에 평가 검토를 쭉 하면서 거기에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해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 변경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두둔했습니다. 대안보다는 예타안이 훨씬 못하다는 걸 알면서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동에 의해서 예타안으로 간다면 국토부는 배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겠죠. 사업 백지화를 공언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질적으로는 중단이라고 한 발 물러나 사업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의 제기를 중단한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진행 중인 청량리 4구역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비리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마음대로 직원을 뽑아 억대 상여금을 지급하고 주변인에게 오피스텔 등을 사실상 공짜로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재개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 이달 말부터 65층 초대형 주상복합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가 실시한 재개발 실태 점검에서 추진위원회에 비리가 적발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장 임모 씨 주도로 저지른 비리는 현재 드러난 것만 25가지에 달합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 5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받지도 않고 10명 안팎의 직원들을 고용해 예산보다 30% 이상 많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감사 결과 매년 추진위원회 직원들 월급으로 평균 1억 원의 예산이 더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지금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 같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추진위에서 조합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뭐 카드를 쓰던 노점상 철거해 나간 용역 직원 4명에겐 한 사람당 수고비 1억 원이 나갔는데 위원회 결의도 없이 각각 상여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방만한 예산 집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 씨와 추진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복리후생비와 업무 추진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 더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부지 지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권 특혜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분양권을 갖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쪼개기를 해서 아파트를 하나 더 줬다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아파트를 주고 비리가 뿌리까지 깊어진 거죠, 지금 상황이. 추진위원회는 분양 순위에 관한 사업 규약을 임의로 바꿔 모두 130호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특히 임 씨와 사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피스텔 추가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평균 시세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3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 공급 대상이 일반적인 그 도시정비,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맞지 않고 건립 가액이랑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그게 이제 그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난달 동대문구청은 행정명령을 통해 과다 지급된 배당금과 특혜 분양권 환수에 나섰습니다. 회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위원장 임 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잘못 사용된 예산은 행정명령에 따라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선 재개발을 진행한 도시정비업체에 용역비 대신 지급한 것뿐이라며 개인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길 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서울 신림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33살 조선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여럿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이 범행 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어제 오전 조선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호신술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법을 윤웅성 기자가 직접 배워봤습니다. 대낮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발생한 조선의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생기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는 인기 품목 상위 5개 가운데 3개가 호신용품과 관련될 정도입니다. 30년 넘게 호신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도 최근 구매 문의가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가스총부터 전기 충격기,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호신용품도 많이 팔렸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강력한 제압이 가능한 전기 충격기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최근 이딴 흉기 난동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구매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거의 한 7대3 정도로 여성 고객층이 많았거든요. 남성분들의 그 관심도가 늘어났고요. 보통 한 5대5 현재는. 경찰 내 호신술 전문가로 유명한 김경주 경위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일단 흉기를 든 상대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흉기범과 마주쳤다면 뒤로 물러서기보다 흉기를 든 손을 제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러나다가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를 맞았을 경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호신술을 배웠다고 흉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걸레나 의자처럼 흉기보다 긴 물건을 이용해 거리를 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든 상대와는 이렇게 의자라든지 주변 물건을 이용해서 거리를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활용할 만한 게 없다면 가방 등 지니고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겉옷이나 우산, 벨트 등 무엇이든 흉기범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직접 제압하려 하기보단 경찰이 출동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시간을 버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상대의 그 공격에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이 잘 안 나죠. 이런 때는 뭐 막는다든지 아니면 거리를 띄운다든지 그런 사태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딴 흉기 난동 사건에 살해 예고 글까지 확산되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주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코스닥 시장이 하루 만에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과도한 투자 쏠림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역대 시가총액 최대치를 갈아치웠던 코스닥 시장. 오후 들어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전날보다 4% 넘게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출렁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황제주로 이름을 올리며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에코프로는 장중한 때 26%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과도한 자금이 2차 전지 관련주에 쏠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물량이 나오면 하면서 이제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변동성이 위아래로 확 커져요. 갑자기 우르르 빠지고. 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의 여유 자금이 늘어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바이오 업종에 투자가 쏠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2차 전지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개인들이 저축도 많이 하고 자산도 좀 많이 증식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이 선택한 건 결국 2차 전지가 된 거죠. 엄청난 자금들이 이쪽에 한 번에 몰리면서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세는 한마디로 쏠림의 극대화인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던 2차 전지를 이제는 기업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서 오늘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4%에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에 타기관 대출이 없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5천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요즘 동해안 오징어를 금징어라고 부르죠.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도 뛰고 맛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네, 일부 어민들은 러시아로 원정 조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일주일 넘게 출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기름값과 인건비 등을 빼면 오히려 조업하는 게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720마리 잡았네. 가격은 한 600만 원 해서 최하가 1,000만 원 잡아야 합니다. 가족점 네. 그래. 올해 들어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792톤입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무려 70% 넘게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징어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지에서 오징어 소매 가격은 한 마리에 10,000원 선, 비쌀 때는 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찾는데 너무 비싸고 양이 없으니까 잘 못 드시죠. 어획량이 줄어든 건 수온 상승으로 회유성인 오징어가 예년보다 빠르게 동해 북쪽으로 북상한 탓으로 추정됩니다. 한 1도에서 크게는 한 5도 정도 이렇게 예년보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오징어가 살기에 적합한 그 수온대가 동해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 형성되어서 또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오징어 남획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징어 품귀 현상 속에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체납기 어선 30여 척은 이달 말부터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 해역으로 원정 오징어 조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약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학생 인권에만 치중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조례의 상위 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교원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한 기간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의 주장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6개월 전 숨진 서울 사립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족은 숨진 교사 A씨가 근무 당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다가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고 기피 업무에 배정되는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 결과 참여자의 82%가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 시위,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 집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이런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쇠복구 TF를 꾸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정부 부처끼리 침수 예방 사업 계획을 통합 추진하는 도시 침수 방지법 제정안과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도로침수 방지법 제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하천법 개정안만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변경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을 두고 말이 너무 길다고 쏘아붙였는데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법사위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최근 이재명 대표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찬반 투표 내역을 공개해 이탈표를 막으려는 것이란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장관은 한 발 더 나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습니다.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반인권적으로 회유,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 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측의 장소 변경 접견 역시 교정당국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 진실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법사위 전체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약 350억 원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호 해체,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어요. 그래서 보호 해체를 이미 결정을 해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제1야당의 내용, 나아가 리더십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보관을 의무화해 기록도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이 지난 2017년 특활비 74억 원을 사용하며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현금 다발이 국민 혈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쥐 잡으라고 풀어둔 고양이가 어물전 생선을 다 빼먹는 일이 없도록 목에 커다란 방울을 달 때라며 특활비의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해 정의당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준강제추행 혐의로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서 성추행하고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긴급 체포된 작성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다른 작성자들도 엄벌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대낮 흉기난동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추모 공간 주변을 경찰이 순찰합니다. 조선이 잔혹한 범행을 벌인 신림역에서 자신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잇따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인하겠다는 글에 이어 15시간도 지나지 않아 신림역 2번 출구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주변을 수색했는데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림역에 순찰차 2대를 고정 배치하고 기동대원 2명을 도보 순찰하게 하는 등 방범 활동도 강화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마음을 잡고 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감이 크게 해소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은 지난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남성이 글을 쓴 당일 흉기를 실제로 샀다가 취소한 사실을 확인해 범행을 얼마나 준비한 건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모방 범죄라기보다는 조선의 흉기 난동 이후 촉발된 젠더 혐오가 여성을 향한 보복성 시위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방 범죄하고 약간 양상이 다르다. 이거는 뭐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뭐 언쟁의 뭐 어떤 그 결과물로 보복성 뭐 게시물 정도가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앞서 검거한 20대 남성의 경우 자수했는데도 신병 확보를 시도한 만큼 다른 작성자들도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은 어제 지적장애 의심 여성에게 수십 개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들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가입 과정도 문제입니다. 청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자의 평소 필체와 다른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의심 50대 여성 A씨가 자신과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은 확인된 것만 28개. 낸 보험료는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들이 뒤늦게 보험 청약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씨와 남편 평소 필체와 보험 청약서 필체가 너무 다르다는 것. A씨의 자필이 담긴 은행거래 신청서는 초등학생 글씨처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보험 청약서 계약자 확인란 작성 부분과는 필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서명 가운데 글자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글씨가 이렇게 고르지 않고 삐뚤빼뚤하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청약서에 사인돼 있는 거나 기재돼 있는 필체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흘려 쓴 듯한 아주 능숙한 글씨 필체들이 많거든요. 문서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대조 대상은 A씨와 남편의 자필이 담긴 은행거래 신청서와 자료열람 요구서, 그리고 대필 서명이 의심되는 보험 청약서 4건. 전문가는 자획의 구성과 위치, 길이 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여 같은 사람에 의해 기재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약서는 상당히 흘림체로 써져 있고 빠르게 글씨를 작성했거든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획들을 다 좀 이렇게 간격이 있게, 왜 초등학생들이 글씨 쓸 때 막 흘림체로 쓰진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글씨체로 보아서는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해당 보험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었다면 대필 서명 역시 문제가 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해야 환급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A씨에게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셔야 되는 사유이지, 지금 현재 이 몇 년이 지나서 요청하시는 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숙지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 보험사들은 하나같이 책임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폭력 조직 사이의 다툼으로 보복살인을 저지른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산파 조직폭력배 5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4년 12월 같은 조직원이 살해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호텔에서 열린 신양파 조직원 결혼식에 찾아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중국으로 밀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오늘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0년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한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훈부는 전했습니다. 이 기념식은 22개 참전국 대표들을 포함해 유엔 참전용사와 후손, 6.25 참전 유공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기 입장, 유엔 참전용사 입장 등의 순으로 6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전 70주년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한미동맹을 되돌아보는 순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맺은 건 6.25 전쟁이 끝난 1953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간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거듭했고, 이젠 가치 동맹의 기반 위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본격적인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70년 한미 동맹의 발자취를 신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동맹은 6.25 전쟁 과정에서 태동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역전됐지만 3년여의 전쟁에서 미군 3만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혈맹 관계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이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졌고 공식적인 한미동맹이 출범했습니다.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해왔고, 이런 튼튼한 안보의 토대 속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전쟁 직후 6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2,886달러로 500배 가까이 뛰었고, 국내 총생산은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초기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던 한미관계는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등을 계기로 서로 도움을 주는 동반자 관계에 이어 전략 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됐는데, 군사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와 문화 콘텐츠까지 개념을 넓힌 것입니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We go together. 한미동맹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입니다.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이 핵을 포함한 상호 방위 개념으로까지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양한 부분, 군사안보, 경제, 기술, 사회 부분에서의 또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 같은 기념 사업을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현 주소를 짚어본 뒤 미래를 조망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중국 당국이 밝히지 않은 친강 외교부장의 경질 사유에 대한 외신들의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친강 흔적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친강 부장의 경질이 발표된 이튿날 중국 외교부 브리핑룸이 모처럼 꽉 찼습니다. 중국 당국이 밝히지 않은 경질 사유에 대한 질문 공세가 이어졌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我没有可以提供的信息，我还是建议你查阅新华社发布的消息。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선 조용히 친강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 있는 외교부장 활동란은 빈칸이 됐고 친 부장의 사진과 양력, 인사말 등도 삭제됐습니다. 外交部网站的信息按照相关管理规定进行更新。 다만 중국 정부의 최고 회의 기구인 국무위원 명단에는 여전히 친강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전인대 상무위도 친강이 겸하는 외교부장 직무만 면직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질된 친강은 물론 돌아온 왕위에 대한 추가 인사처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王毅重新任命为外长，过渡性安排还是长期的安排？ 这个问题我没有可以提供的信息。 친 부장은 지난해 연말 외교부장에 임명된 데 이어 올해 3월 국무위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총회 속에 과거 왕이 부장이 5년 만에 올랐던 자리를 단숨에 꿰찼던 겁니다. 그러나 올라간 속도만큼 빠르게 추락한 친 부장, 경질 사유를 떠나 그를 중용했던 시 주석의 지도력에도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는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많은 곳에는 80mm가 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4도, 경주는 무려 3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요란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